카이스트 AI 대학원에 재직 중인 최윤재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또 이릭 세미나에 불러주셔가지고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을 하는 입장에서 결국 저희한테 주어진 이 환자의 모든 기록을 어떻게 잘 버무려가지고 기계한테 넣어줘야지 이제 기계가 예측을 정확하게 릴라이블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어떤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긴 벡터가 환자의 이제 representation 벡터, 환자의 대변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딥러닝에서는 모든 게 다 벡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워드 임베딩 이제 단어 벡터처럼 이제 질병 벡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질병 벡터, 뭐 커프 같은 게 이제 벡터로 표현되고, 뭐 약품 벡터도 약 이름도 벡터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뭐 시술 이름도 벡터가 될 수 있고, 사실 모든 게 다 벡터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의 정신이란 건 결국 모든 걸 다 레프레젠트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커프, 타이레놀, IV 플루이드 등 다양한 어떤 메디컬 이벤트들, 정형화된 메디컬 이벤트들은 다 벡터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잘 표현되면은 이렇게 이제 예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벡터로 표현된 거를 2차원으로 뿌려줬을 때 이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어떤 질병의 이름인데 이렇게 이제 그룹화가 잘 일어났죠.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그룹은 뭐 다리가 부러진 쪽에 관여된 코드들은 전부 다 여기 그룹에 있고 뭐 마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잘 이제 모든 걸 다 벡터로 잘 배워놨으면은 이 환자의 요 병, 이 레코드를 벡터로 변환을 시켜야겠죠. 궁극적으로는 아까 이제 요 벡터처럼 이게 이제 환자를 표현하는 벡터가 되듯이 저희가 조금 더 어드밴스된 방법으로 요것들을 최대한 버무려 가지고 환자의 대변 벡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일단 모든 걸 다 벡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로우 레벨부터 즉 이제 진단, 이 메디컬 이벤트들, 진단명, 약품명, 시술명 등을 다 벡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일단은 이게 가장 밑에 단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비짓으로 비짓 단위로 뭉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네 하나, 둘, 셋, 넷은 사실 같은 방문 내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문, 얘네 셋도 같은 방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의미적으로 더해버리면은 벡터니까 더할 수가 있겠죠. 선형적으로 그냥 더할 수가 있는데 의미적으로 더해버리면 걔네가 바로 이제 비짓의 즉 병원에 방문한 그 방문 자체를 대변하는 방문 대변 벡터가 되겠죠. 방문은 그 이제 visit representation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얘네들은 각각의 이벤트를 이제 담당하는 벡터였지만 얘네들을 더함으로써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의미를 가지는 벡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벡터가 총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방문을 3번 했으니까 3개의 벡터가 나오고 그것을 다시 뭉뚱그려서 얘네들 벡터 3개가 사실 환자 하나를 또 대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환자를 대변하는 환자 대변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마찬가지로 이때처럼 그냥 더해도 사실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하나, 둘, 셋이 있으니까 3개를 그냥 더해서 더한 거를 이제 환자 페이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라고 이제 뭐 말을 해도 충분히 리즈너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뭐 대표적인 어떤 시퀀스 모델, 시퀀스 인코딩 모델인 이제 RNN, 순환 신경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대변 벡터, 이제 그 방문 대변 벡터, visit representation 벡터가 하나, 둘, 셋 있는데 얘네들이 나름대로 순서가 있잖아요. 이제 이때는 뭐 2020년 언제 오고, 이건 뭐 8월에 오고, 이건 올해 1월에 오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순서를 존중을 하는 모델인 이제 RNN에 하나씩 차례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냥 이제 비짓 1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비짓 2 넣고, 비짓 3 넣으면은 이제 이 RNN의 이 히든 벡터, 마지막 히든 벡터인 H3이 바로 여태까지 일어난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는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환자 대변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의 patient representation 벡터다. 그래서 얘를 이제 아까 요거 대신에 이건 이제 사람의 도메인 널리지로 뽑은 피처들로 구성된 patient representation 벡터고 요거는 이제 사람의 인투이션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요. 그냥 오로지 퓨얼리 데이터 드리븐하게 만들어진 이제 patient representation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이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얘를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넣어가지고 이제 1이면은 신부전에 걸린다, 0이면 이제 안 걸린다 예측을 해서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학습셋, 이제 X와 Y가 주어진 학습셋을 이용해서 전부 다 엔드 투 엔드로 이제 백프랍을 해서 역전파 알고리즘 이용해서 백프랍을 해가지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럼 이제 우리의 모델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데이터 드리븐으로 해도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어떤 제 연구의 첫 시발점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모델을 제가 이제 예전에 인턴을 했던 서텔스라는 회사에서 줬던 데이터셋에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저한테 33,000여 명의 데이터셋이
33,000여 명의 환자 레코드가 있었고 그중에 4,000명이 실제로 심부전, 하트 페일리어에 걸린 사람이고 나머지 이제 29,000명이 대조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게 한 사람당 18개월어치의 이제 환자 레코드를 줬고 그 따져보니까 대략 한 사람당 20번의 외래 방문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개의 타임 스텝이 있다. 20 랭스 시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부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질병 코드와 이 다이그노시스 코드가 진단 코드인데 모든 질병 코드 10,000개, 그 다음에 모든 약품 코드 20,000개, 그다음 모든 시술 코드 10,000개를 다 이용해서 총 40,000개의 피처를 뭐 어떤 프라이어 널리지 없이 그냥 다 이제 썼습니다. 저는 이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저한테 그 대신에 이제 이 비교 대조군, 이제 누가 신부전 환자고 누가 아니다라는 걸 잘 구분을 해주는 거는 제가 하지 않고 이제 서터헬스에 있었던 의학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케이스 컨트롤 매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비슷한 나이대의 환자, 그 다음에 성별 비율도 비슷하고 뭐 병원 방문 이력도 약간 비슷하고 이래야지 또 이제 의미 있는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병원에 있는 전문가분들께서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 4개가 로지스틱 리그레션, SVM, MLP, KNN 이 4개가 이제 기존의 바이오메디컬 또는 헬스 쪽에서 보건 쪽에서 많이 쓰던 모델들인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GRU 즉 RNN의 베리언트인 GRU를 쓰면은 이제 성능이 훨씬 좋다. 성능은 이제 AUROC로 됐거든요. 이게 바이너리 프리딕션이니까 이제 AUROC로 됐는데 이 두 개가 사실 뭐 꽤 시그니피컨트하게 차이가 나죠.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비교를 해보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게 요 모델은 카운팅 벡터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8개월 동안 이 환자가 어떤 질병을 몇 번 걸렸는지, 어떤 약을 몇 번 먹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카운팅을 한 모델, 카운팅을 한 어떤 벡터 기반이고 얘네 둘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즈니스의 순서를 이제 존중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히 얘네 두 개의 성능이 좋아야겠죠. 얘네 넷보다는. 얘는 어쨌든 사건의 순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 그래서 뭐 점점 심장이 좋아지는 환자와 점점 심장이 나빠지는 환자를 이 둘은 구분할 수 있어도 이 넷은 구분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지만 나름대로 당시에는 이제 참신한 시도였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EHR을 다루는 핵심, 뭐 핵심은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방법이 되었습니다. 즉 어떤 메디컬 이벤트들을 벡터화시키고 그것들을 다 잘 더하거나 뭐 RNN 넣거나 뭐 요즘 같은 트랜스포머에 넣어가지고 잘 이제 애그리게이트를 해서 그것을 환자의 대변 벡터로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어떤 이 패러다임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잘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간단한 뭐 베이스라인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번 그래프랑 이제 이 그래프 컨볼루션과 트랜스포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아무 때나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챕터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과 트랜스포머를 각각 설명을 드리고 물론 뭐 자세하게는 못 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그 둘이 왜 유사한 어떤 이제 특성을 띠고 있는지 이제 그래프를 다루는 것과 스트링을 다루는 것 트랜스포머는 원래 이제 이 텍스트를 다루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다루는 것과 스트링을 다루는 거에 어떤 유사성 그리고 이제 그 둘을 통합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프를 혹시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그래프는 이제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어떤 데이터를 다 이제 그래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노드는 이제 흔히 뭐 버텍스라고도 하고요. 엣지는 이제 릴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동그라미들이 이제 노드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뭐 A, G, F, C, B, O 이렇게 여러 노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노드마다 이제 연결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연결선이 이런 경우는 이제 연결선인데 이걸 이제 엣지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엣지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A랑 G 사이에는 엣지가 있다. 근데 그에 비해서 A와 D 사이는 이제 엣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노드 이 타임마다 굉장히 이제 이 그래프의 타임마다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은데 뭐 지금 이제 A, G, F, C 사실 노드마다 별로 특성이 없거든요. 그냥 알파벳만 다를 뿐인데 사실 뭐 이 A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뭐 어떤 노드마다의 어떤 특성이 될 수가 있을 테고 엣지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냥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일 뿐인데 뭐 어떤 연결은 돼 있고 어떤 연결 안 돼 있고 연결마다 또 특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네 둘은 결혼을 했고 얘네 둘은 이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연결마다 또 어떤 이
다른 여러 종류 연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종류는 이제 굉장히 많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일단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즉 이제 여기에는 단지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일 뿐이지 G가 A에 연결돼 있거나 뭐 A가 G에 연결돼 있거나 그 방향성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없으면 언다이렉티드, 방향성이 있으면 이제 다이렉티드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몇 가지 예제를 보시면은 이제 요게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프렌즈 네트워크거든요. 프렌즈 네트워크인데 이제 뭐 A, E 이렇게 동그라미 노드들이 이제 사람 하나, 이제 페이스북으로 치면 이제 페이스북의 유저 하나하나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친구 관계를 맺을 때 페이스북은 이제 친구 관계가 양방향이잖아요. 내가 얘랑 친구를 맺으면 얘는 나랑 무조건 친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언다이렉티드 엣지의 특성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전체 하나의 큰 이제 페이스북의 그 가입자 수가 뭐 10억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즉 10억 개의 노드와 뭐 그거의 뭐 몇 배는 되는 엣지로 이루어진 거대 네트워크가 이제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이 예전에 이제 유행했던 게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서 뭐 누가 이제 인플루언서냐, 이제 그래프를 분석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과 연결이 돼 있고 뭐 이제 메시지를 잘 전달할 만한 뭐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이제 광고를 시키면은 가장 효율이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인플루언서 찾기 또는 뭐 어떤 광고 효과 극대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가 또 많이 또 흥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요즘은 이제 뭐 제약 쪽에서도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약이라던가 신물질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식을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화학식이 어떻게 보면 또 그래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노드마다 특성이 있죠. 이제 탄소의 특성과 수소의 특성과 이 산소의 특성은 다 뭐 나름대로 특성이 다를 거잖아요. 뭐 어떤 뭐 무슨 뭐라 그러지? 그 뭐 무슨 그 질량과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녹는 점, 끓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이제 노드마다 피처를 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엣지도 이제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라는 언다이렉티드라는 건 이제 마찬가지지만 이제 더블 본드가 있을 수 있고 싱글 본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엣지 타입도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용해가지고 인코딩을 하면은 뭐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데 뭐 코비드에 이제 뭐 특화된 약을 만든다던가 추천한다던가 또는 뭐 이 약을 저 약과 섞었을 때 어떤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던가 이런 걸 예측하는 데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의 그 종류 다양하고 이제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그래프를 다루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방법을 이제 보통 요즘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1, 2, 3, 4, 5, 6, 6개의 노드가 있고, 이제 지금 이제 방향성이 없죠. 이제 언다이렉티드고, 엣지의 타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게 단데. 그래서 이제 1번하고 2번은 연결이 돼 있고, 2번하고 3번은 연결이 안 돼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연결 정보를, 뭐 그래프를 많이 다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라고 해서 이제 인접 행렬, 이제 어떤 노드가 어떤 노드랑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6x6 행렬인데 한 행이 노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정보, 2번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정보, 3번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정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래서 1번은 2, 3번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2번, 3번 컬럼이 1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빵이죠. 그 다음에 2번 컬럼은 2번 노드는 이제 1번 노드와 1번 노드와 4번, 5번에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1, 4, 5 컬럼에 이제 1이 표시돼 있고 나머지 다 빵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어떤 매트릭스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매트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W는 뭐냐면은 각 노드의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마치 워드도 임베딩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커프라던가 무슨 뭐 타이레놀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모든 건 다 이 벡터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노드라고 뭐 벡터로 바꾸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벡터의 노드를 임베딩으로 벡터로 아니 죄송합니다. 그래프의 노드를 벡터로 바꾸는 함수가 있다고 치면은 그 함수가 이제 f라고 치면은 이제 fv1은 이제 1번 노드의 벡터, fv2는 2번 노드의 벡터, fv3은 3번 노드의 벡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노드 임베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행렬곱을 하기 전에 일단 얘를 하나 추가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랑의 차이가 지금 대각에 1이 쭉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대각선에 1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이제 요 인접 행렬을 요거랑 이제 행렬 곱을 할 거거든요. 행렬 곱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 행렬 곱을 하면 이제 얘랑 얘의 이제 닷 프로덕트가 얘가 되고 이 두 번째 행과 요거의 이제 내적이 또 요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 얘랑 얘를 내적을 하면은 1이 있는 애들은 살아남고 0인 애들은 죽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FV1, FV3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서메이션이 끝나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110, 11이니까 이제 V1, V2, V4, V5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끝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번 이 행렬곱을 하면은 나오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파란색인 애들은 원래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11은 1번이 1번 연결돼 있고 2번이 2번 연결돼 있고 3번이 3번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셀프 룹이 있다는 얘기인데 셀프 커넥션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셀프 커넥션을 더해 놓고 행렬곱을 했을 때 나오는 요 행 하나하나를 보시면은 원래는 얘의 원래 정체성 FV1이었는데 바뀐 정체성 FV1에 V2랑 V3을 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얘는 자기 스스로였는데 여기다 V2, V3, 2하고 3을 더함으로써 자기의 네이버, 즉 자기와의 이 이웃의 정보를 합산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도 얘는 원래 V2였는데 V2에다가 V1, V4, V5, 즉 V2여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제 1, 4, 5의 정보를 더해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네이버, 그러니까 자기의 이웃의 정보를 또 합산하게 되고요. 그 똑같은 원리가 이제 모든 행에 다 나타나게 되죠. 즉, 한 번 이렇게 행렬곱을 하게 되면은 원래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의 1홉짜리 네이버, 그러니까 한 칸만 가면 자기의 이제 그 이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칸짜리 이웃의 정보를 취합한 게 바로 이 한 번의 행렬곱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A 프라임 XW가 바로 이제 한 번의 행렬곱을 통해서 자기 인접 한 칸짜리 이웃의 정보를 취합을 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 어떤 이제 내 주변의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 컨볼루션 핵심이고요. 그래서 인접 행렬과 자기의 인접 행렬인데 그냥 인접 행렬이 대각선이 이제 1로 채워져 있는 인접 행렬과 이제 노드 인베딩을 그냥 이렇게 행렬곱으로 예쁘게 곱해주면 이렇게 이제 어, 나와 관련이 있는 애들의 정보는 취합하고 나랑 관련이 없는 애들의 정보는 취합하지 않는 그런 이제 컨볼루션의 효과가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얘가 이제 새로운 어떤 얘가 새로운 인베딩이 되는 거지. 이 결과값이 이제 H1이라는 1번 노드의 새로운 히든 벡터가 되고 H2는 이제 요 값이 2번 노드의 새로운 히든 벡터가 되고 그래서 H2가 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요걸 잠깐 가리고 네. 한 가지 근데 이제 저희가 좀 그 염두에 둬야 될 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 112를 이제 여기 1로 가득 차 있는 이 인접행렬과 얘를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사실 얘를 보시면은 H5랑 H2를 비교해주면 H2는 4개의 벡터가 더해지고 H5는 2개의 벡터밖에 안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행렬곱을 했을 뿐인데 그 이웃이 많은 애들은 이웃이 많은 애들은 더해진 절대값이 커지겠죠. 아무래도 4번 더했으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웃이 하나밖에 없는 얘는 더했을 때 절대적으로 값이 작아지겠죠. 자기 이웃 더해진 서메이션의 이 엘리멘트의 개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 평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웃이 많든 적든 어쨌든 이 h의 값들은 대략 비슷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웃이 3개, 그러니까 이 행에 1이 3개면 3분의 1씩 곱해지고 이 행에 1이 4개면 4분의 1씩 곱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행에 1이 2개밖에 없었으면 이제 2분의 1씩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평준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H1부터 H6까지 대략 다 비슷한 값을 비슷한 이 norm이죠. 벡터의 norm을 가지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즉 D 인버스 A 프라임 XW 요게 바로 그래프 컨볼루션의 핵심입니다. 이제 D 인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3분의 1, 뭐 4분의 1 이런 걸 이제 D 인버스라고 이제 해당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D 인버스 A 프라임 XW 요거를 한 다음에 이제 넌리니어한 어떤 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친 이 한 번의 이 계산이 이제 어떤 한 번의 그래프 컨볼루션이 돼가지고 히든 벡터를 이제 한 단계 얻어내는 그런 스텝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 되겠지만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이제 뭐 순수하게 있던 애들이 이 한 번의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섞이게 돼가지고 이제 1은 자기 주변 2, 3과 섞이고 뭐 2는 자기 주변 1, 4, 5랑 섞이고 3은 자기 주변 1, 4, 6하고 섞이고 이런 식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채팅으로 누가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최호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노드가 사람일 때 노드의 피처 간의 연결성, 예, 예를 들어서 성별과 이름의 상관관계, 원인 결과 관계 등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노드의 그러니까 이제 노드마다 이제 피처가 있는데 피처끼리 서로 어떤 릴레이션이나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노드가 사람이라고 치면 이 사람의 정보로 이름과 성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이름과 성별은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여자들이 주로 쓰는 이름, 남자들이 주로 쓰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뉴럴넷을 통해서 이제 여러 레이어의 뉴럴넷을 통과시키면은 결국에는 그 필요한 정보는 이제 살아남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죽을 거래 가지고, 물론 어떤 정보가 살아남고 어떤 정보가 죽을지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파라미터들의 이니셜라이제이션 값과 그다음에 뭐 옵티마이제이션에서 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랜덤성이 결정을 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정보는 살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죽게 돼 가지고 뭐 그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거는 어떤 리니어 모델을 쓰거나 이제 예전에 어떤 나이브 베이지안을 쓰거나 이럴 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요즘같이 굉장히 큰 오버 파라미터라이즈드 모델을 쓸 경우에는 그 피처 간의 어떤 상관관계나 디펜던시를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되신 것 같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 계산을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D 인버스트 A 프라임 XW를 이제 한 번만 계산을 했는데, 이걸 만약 두 번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을 한다는 건 여기가 이제 X였는데 이걸 X 대신에 H1으로 갈아 낄 수가 있겠죠. 갈아 껴가지고 이미 한 번 섞인 애를 한 번 더 섞으면 어떻게 되냐?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5 플러스 2였는데 한 번 더 섞으면은 또다시 한 홉 더 떨어지는 여기 있는 정보를 또 끌어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보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순수한 2가 아니라 2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라는 애로 변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끌어오면은 요런 식으로 바뀌겠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5 플러스 2였다가 한 번 더 끌어서 5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즉, 효과적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두 번 이 갭, 요 D 인버스 A 프라임 XW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하면 마치 한 두 홉짜리 이웃들의 정보를, 그러니까 두 칸짜리 이웃의 정보를 가져오는 거랑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 플러스 2였는데 5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가 됐다는 거는 얘의 두 칸짜리 정보니까 한 칸, 두 칸에서 4가 있고 한 칸, 두 칸에서 1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즉 4랑 1의 정보까지도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 컨볼루션을 했으면, 두 번 이제 이 연산을 했으면은 두 칸까지도 뛸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이 연산을 세 번 하면 세 칸까지의 이웃의 정보도 취합할 수 있고, 뭐 그래서 n 번 하면은 n 칸 떨어져 있는 이제 이웃의 정보도 취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제 이 연산 D 인버스 A 프라임 X HW 요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의 정보를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그래프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상 그래프를 쓰는 이유가 이제 약간 퇴색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거를 이렇게 뭐 많이 쌓지는 않고요. 뭐 두 칸, 세 칸, 세 번, 그러니까 두 번에 세 번 정도, 즉 나의 두 칸 이후 또는 세 칸 이후 정도까지를 이제 주로 쓰는 게 보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스트링은 이제 그래프 다음 스트링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트랜스포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링을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스트링은 이제 단어의 나열이니까 보통 또는 뭐 캐릭터의 나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단어의 나열, 뭐 IMO 보이면 I 다음에 M이 오고 M 다음에 어가 오고 다음에 보이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서,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 즉 그것을 핸들링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이제 RNN을 주로 썼었고요. 당연히 이제 뭐 2018년, 17년까지만 해도 RNN을 이용한 텍스트 인코딩에서 번역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RNN 기반으로 돌아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RNN을 넘어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뭐 많이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트랜스포머를 이제 핵심을 한번 짚어보자면, 트랜스포머 핵심은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는 건데, 어, 여기 보시면 이제 I like going to movies라는 6단어짜리, 6토큰짜리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end는 어떻게 보면 마침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I like going to movies 점을 RNN에 넣는다면은 이제 I 먼저 넣고, 그 다음 like를 넣고, 그 다음 going 넣고, to 넣고, movie 넣고, end 넣고 이렇게 하나씩 넣게 됨으로써 이제 RNN에 있는 이 히든 벡터가 그 하나씩 들어온 이 단어의 정보를 다 기억을 하겠거니라고 이제 바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RNN을 쓰게 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이제 더 익스프레시브한 더 자유로운 모델이 이제 셀프 어텐션인데, 셀프 어텐션은 이제 그럼 스트링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스트링을 처리한다는 건 이제 내 주변에 이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 있는 이 토큰들이 있을 때 이것을 전부 다 통합적으로 어쨌든 다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I like going to movies가 이제 한 차례씩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의미 있는 문장을 형성한다라는 걸 이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한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I 입장에서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봅니다, 일단. 그러니까 I가 주인공이 돼서 내 주변에 like도 있고, going도 있고, to도 있고, movie도 있고, 점도 있다. 이렇게 한 칸씩, 내 이제 한 칸씩 멀어지면서 내 바로 옆에는 like, 그 옆에는 going, 그 옆에는 to, 그 옆에는 movie, 그 옆에는 and. 이렇게 이제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걸 이제 어텐션 모델을 이용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I를 주인공으로 하는 어텐션만 있는 게 아니라 like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like도 like 입장에서 내 왼쪽에는 I, 오른쪽엔 going, 그 옆엔 to, 그 옆엔 movie, 그 옆엔 and 이런 식으로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이렇게 어텐션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어텐션을 한번 다 뿌려줍니다. 그것을 모든 단어가 한 번씩 다 하는 거죠. 셀프 어텐션에서 이제 I가 주인공이 됐다가 like가 주인공이 됐다가 going이 주인공이 됐다가 쭉쭉쭉쭉 계속 이제 한 번씩 take turn을 하면서 주인공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이제 어떤 주인공 노릇을 하면서 이제 어텐션을 다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잠깐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승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GCN과 GAT 같은 경우는 학습하는 과정에서 엣지 관련 내용은 못 배우고 노드만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엣지 관련 내용을 배울 필요가 없는 데이터라면 이제 애초에 그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리가 널리지 그래프를 쓴다. 그래서 이제 엣지마다 어떤 고유의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엣지별 인베딩을 따로 뭐 배우는 그런 모델을 혼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트랜스 H라던가 트랜스 E라던가 요즘 쓰는 뭐 하이퍼볼릭 뭐 인베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엣지랑 노드 인베딩을 같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금 더 단순하게 보자면은 어, GAT든 GCN이든 어쨌든 간에 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릴레이션 타입별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엣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is a birthplace of, 그다음에 is located in, 뭐 이런 이제 두 개의 별개의 타입이 있다고 치면은 그 타입별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한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이제 어떤 특정 타입만 보고서 이 타입이 이제 이 타입을 이용해서 이 엣지, 이 노드별로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어텐션 매트릭스는 또 다른 이제 그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또 다른 엣지 타입에 집중해 가지고 그 엣지 타입을만 봤을 때 노드별로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익스프레시브하게 연결을 노드 인베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자세하게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 또 저랑 따로 이제 이메일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셀프 텐션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지금은 스테이트 오브 아트 모델이고 이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 모델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잠깐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이제 그 수능 언어 영역하고 비슷한 이제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이제 이 태스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문이 있고 지문을 보고 질문을 읽은 다음에 지문이 어디에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있는지를 찾는 수능 언어 영역인데 이제 다지선다가 아니라 여기 이제 하이라이팅을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이 이 문제를 한 89점 정도 내는데 이제 컴퓨터가 93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의 퍼포먼스를 넘어섰는데 이게 다 이 셀프 어텐션 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을 이용한 라지 스케일 모델을 이용했을 때 이제 이런 아주 탁월한 성능이 나타난다. 셀프 어텐션을 이제 조금 더 수식화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어별로 주인공이 돼가지고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다 어텐션을 걸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단순한 어떤 수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QKV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라고도 하는데 이제 QKV라고 하는 것, QKV 오퍼레이션의 요 수식을 사실 뭐 수식은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수식을 딱 나눌 수가 있는데 요 파트 소프트맥스 파트랑 V 파트로 이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소프트맥스랑 V 파트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어텐션 맵입니다. 즉 각 단어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 주변 단어에 얼마만큼의 주의를 할당하는지를 나타내주는 매트릭스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I, like, going, to, movies 점. 그래서 I가 주인공일 때 주변에게 얼마나 어텐션을 뿌려주는지
라이크가 주인공일 때 주변에 얼마나 어텐션을 뿌려주는지를 이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지금 i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i가 이게 1번 컬럼이지 1번 노드니까 이제 i는 자기 스스로에게 50%, 라이크의 10%, 2의 20%, 무비스의 20%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텐션을 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크 입장에서는 자기 왼쪽에 있는 i한테는 20%, 자기 스스로에게 60%, 그다음에 무비스에 10% 뿌려주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네. 이게 더해서 1이 돼야 되는데 합산해서 1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확률이니까 합산해서 1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2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라고 해서 20%가 무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각 단어마다 주인공이 돼서 자기 주변에게 이제 퍼센트로 이제 뿌려주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행렬곱을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행렬곱을 해서 0.5 곱하기 i 여기는 이제 단어 벡터입니다. 이제 여기 워드 인베딩들이고 0.5 곱하기 i 더하기 like 0.1 곱하기 like 쭉쭉쭉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웨이트 썸이 일어날 테고 두 번째 얘랑 얘를 곱하면 또 이렇게 웨이트 썸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웨이트 썸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얘는 I 입장에서 남들에게 어텐션을 뿌려준 다음 그거만큼 이제 걷어들여가지고 합산을 한 결과고 얘는 라이크 입장에서 자기 주변에게 어텐션을 뿌려준 다음 그거만큼 걷어들여서 합산한 결과고 이제 요거가 아까 보신 요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사실 이 원리가 그러니까 얘랑 얘 행렬 곱해가지고 이 퍼센트 이 웨이트 썸을 해서 i가 새로운 i로 태어나는 거죠. 이제 i가 원래는 자기 스스로였다가 자기 주변에게 필요한 만큼 어텐션을 뿌려서 나는 라이크는 10% 섞어주고 투는 20% 섞어주고 무비는 20% 섞어가지고 새로운 나로 태어날 거야. 그 다음에 뭐 라이크 입장에서는 나 스스로는 60%를 보존하고 이제 20%는 i를 섞어주고 20%는 무비를 섞어서 새로 태어날 거야. 이런 원리인데 그게 아까 보신 요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사실 이 어텐션 맵과 이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의 차이밖에 없는데요. 이 어텐션 맵은 모델 입장에서 결정됩니다. 모델 입장에서 각 단어가 다른 단어랑 얼마나 이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델이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인접 행렬은 사람이 이 그래프를 보고서 사람이 정해주죠. 사실 사람이 정한 건 데이터에서 이미 정해져 있죠. 데이터가 이미 이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 그래프를 이제 인접 행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값이고 얘는 사실 뭐 그때그때마다 변할 수가 있겠죠. 뭐 I like going to movies가 들어왔을 때는 I like going to parks가 들어왔을 때는 I like going to 뭐 플레이그라운드랑 그때그때 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뭐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퓨얼리 데이터 드리븐한 어디 인접 행렬이고 얘는 퓨얼리 이제 어떤 프라이어 널리지에 근간하는 인접 행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제 굉장히 비슷한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제 하나의 패밀리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단지 셀프 어텐션은 그래프지만 내가 그래프에 이 정확한 구조를 모를 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구조를 정확히 모를 때 그냥 서로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모델이 알아서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모델한테 믿고 맡긴다라는 생각이고 그래프 컨볼루션은 이제 내가 정확하게 그래프의 구조를 알 때 그것을 이제 인접 행렬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다룰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둘의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뭐 제약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좀 활용을 잘 해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죠,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단백질과 단백질, 이제 뭐 약 같은 건 결국 이제 단백질끼리 붙고 뭐 이렇게 서로 억제하고 뭐 이래야지 이제 약효가 나타나는 거라서 단백질과 단백질이 서로 이제 결합을 할 거냐, 뭐 결합을 잘 할 거냐, 뭐 어디에 결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는 태스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이오메디컬 쪽에서는.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건 결국 이제 아미노산의 서열이잖아요. 그래서 아미노산, 사람의 아미노산은 총 20개의 종류가 있는데 마치 이제 20개의 단어가 있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20개 단어짜리 사전이 있고 그것을 이제 쭉 늘려가지고 뭐 몇십 개 또 몇백 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아미노산 연결돼서 그게 이제 어떤 대형 단백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백질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아미노산의 서열을 마치 트랜스포머에 넣어가지고 버트처럼 학습을 하고 뭐 그런 이제 뭐 프랙티스들 또는 이제 리서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아미노산의 서열을 이용한 버트 스타일의 학습을 해가지고 이 단백질의 어떤 특성을 잘 파악하게 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코로나에 효율적일 만한 약이 뭐가 있느냐 예측을 했을 때 이게 벌써 이제 작년 초기였네요. 작년 초에 나온 논문이니까 이제 굉장히 이 코로나 초기에 나온 논문인데 그때 이미 렘데시비르가 이제 잘 맞을 것 같다는 걸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래프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화학식은 구조식은 이제 그래프의 특성을 띠고 있지만 또한
아미노산의 서열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스트링의 특성도 띌 수 있어가지고 그 둘을 동시에 잘 혼용하는 모델을 사용하면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 이제 그래프랑 그래프 컨볼루션과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은 이제 하나다. 이 둘은 이제 굉장히 유사한데 단지 철학이 이제 하나는 퓨어리 데이터 드리븐이고 하나는 퓨어리 이제 어떤 이 프라이 널리지 드리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EHR 그래프 이제 이 어떤 이 그래프와 텍스트를 이제 이용을 했을 때 어떤 EHR에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흥미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요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인데 이제 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뭐이 EHR이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은 이제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모델이 데이터만 보고서 의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뭐 내가 병원 사이즈가 작다 또는 내가 어떤 뭐 희귀한 질병을 이제 뭐 다루려고 한다. 그럴 때 데이터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인서피션시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럴 때 이제 어떤 메디컬 온톨로지 이제 즉 도메인 널리지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섞어주면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했던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도메인 널리지가 주로 이 EMR 쪽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DAG, 즉 디렉티드 어시클릭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런 거가 있는데 이게 진단 코드 또는 질병의 체계입니다. 질병의 텍소노미인데 이제 가장 위에는 어떤 뭐 진단이란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어떤 대분류로 뭐 어떤 니오플라즘 그러니까 이제 종양류 또는 뭐 어떤 정신병류 아니면 뭐 감염병류 아니면 뭐 외상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대분류가 있을 테고 그 밑에 이제 뭐 종양이라고 치면 이제 뭐 악성 종양이냐 양성 종양이 있냐 이렇게 되고 또 양성 밑에 또 어떤 부의 양성이냐 또 뭐 부위 밑에 또 뭐 하지면 다리에 있냐 뭐 발가락에 있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서 가장 위에는 가장 추상적인 노드가 있고 가장 밑에는 가장 이제 이 콘크리트한 이 구체적인 노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나름대로 그 헬스케어 엑스퍼트들이 만든 의미가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 체계를 이용해서 인베딩을 학습을 하면은 효과가 좋지 않을까. 이제 데이터가 비록 적어도 여기에 이제 의지를 해가지고 잘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연구인데요. 보시면 이제 인베딩을 했을 때 이제 스킵그램이나 뭐 글러브 같이 워드 투백 스타일의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진단 코드를 학습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떤 그 구조가 잘 나타나지가 않죠, 지금. 그나마 이제 글러브보다는 스킵그램이 조금 나타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구조가 명확하진 않고요. 그냥 생으로 이제 RNN으로 뭔가 어떤 뭐 사망 예측이나 어떤 예측 태스크를 했을 때는 이제 RNN 같은 경우는 RNN도 그렇게 뭐 딱 구조가 잘 나타나지 RNN을 이용해서 학습한 진단 코드의 벡터들이 그냥 뭐 딱히 뭐 좋은 어떤 뭐 구조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덱을 이제 요거는 이 구조를 이용을 하되 이 구조에 있는 이 코드들 전부 다 랜덤하게 섞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랜덤하게 섞어줬다는 건 아주 틀린 전문 지식을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도메인 널러지를 넣어줬을 때는 마찬가지로 별로 큰 효과를 못 보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이 널리지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게 된다. 즉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이드의 이 도메인 널리지 가이드를 잘 보게 된다. 이런 이제 어떤 그 예제를 보여드리고자 이걸 준비드렸고요. 이게 이제 바로 요게 사실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트리 형태죠. 트리가 사실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루는 어떤 GCN이나 GNN이나 뭐 GAT 같은 걸 이용을 하면은 이제 요런 아주 의미 있는 예쁘게 보이는 이 다이그노시스 인베딩 코드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희귀한 질병이라던가 데이터가 적을 때 좀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예제를 보여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하이 레벨 어떤 아이디어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EMR 데이터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하이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즉 환자가 제일 위에 환자 아이디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개의 어떤 환자마다 방문을 여러 번 하니까 방문이 있고 방문 아래에 바로 이제 진단이 있고 진단을 보고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별로 어떤 약을 처방하신다던가 진단별로 수술을 하신다던가 진단별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던가 여러 가지 어떤 처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하이어라키컬한 인과관계가 이제 이 녹아들어 있는데 EMR 안에는 이것을 잘 사용하면은 마치 의사 선생님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래픽적인 어떤 접근법을 택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 연구를 했었고요. 요 결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하이어라키컬한 구조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면은
의사 선생님의 전문 지식을 공짜로 얻는 이 효과를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커프랑 예를 들어서 이 진단명 때문에 이 약을 처방했다. 또는 뭐 요 진단, 요 질병 때문에 뭐 저 수술을 시켰다. 이런 정보가 데이터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EMR 데이터에 이 reason 코드라고 해서 어떤 약을 처방하거나 시술을 처방할 때 왜 처방했는지 그것을 이 써놓는 칸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오픈 소스된 EHR은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뭐 청구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정보가 데이터에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다양한 이 진단명과 뭐 시술명과 약품명과 뭐 랩 어떤 테스트명이 있을 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내가 모를 때 그냥 다 그냥 플랫하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더 잘할 방법이 있을지를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그 제가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라는 건 알지만 그래프의 구조를 모를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이제 셀프 어텐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어떤 세트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비진 내에 여기는 5개의 코드가 있는데 한 비진 내에 5개의 코드가 있을 때 이 코드끼리의 관계를 난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시작은 서로 다 관련이 있다. 이제 fully connected graph라고 이제 임플리시트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갈수록 더 유의미한 관계만 살아남고 무의미한 관계는 이제 어텐션의 이 세기가 약해지면은 그럼 이제 나름대로 그래프적인 어떤 특성을 띠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셀프 어텐션을 잘 이용하는 연구를 하면은 이제 그래프의 구조를 몰라도 그래프의 형태를 잡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좋은 예측이라던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 테고요. 그 자세한 결과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한 마지막 이 말씀이 이제 멀티모달리티인데요. EMR은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순전히 다 코드만 다뤘잖아요. 진단명, 약품명, 또 뭐 시술명 이런 어떤 이제 어떤 정형화된 코드, 이산적인 코드를 다뤘는데 사실 이 멀티모달리티라는 것은 이제 EMR에는 사실 그런 코드만 있는 정형화된 코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형화된 코드는 딱 이제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 쓰신 소견서라던가 어떤 리포트 같은 거는 이제 프리 텍스트 노트니까 뭐 어떤 자연어에 해당할 테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방사선과에 가서 찍는 그 사진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미지라던가 또는 비디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픽셀 밸류니까 전혀 다른 모달리티를 가지고 뭐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화된 어떤 컨티뉴어스한 밸류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다른 모델리티가 되고 그럼 저희가 뭐 어떤 심전도를 측정한다던가 뭐 뇌파를 측정한다던가 이런 건 또 이제 멀티베리엣, 멀티 채널 타임 시리즈로 들어와서 어떤 뭐 스펙트로그램을 변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어떤 모달리티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정확한 스테이트를 알기 위해서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정보를 이제 채취를 이 옵저베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픽셀로도 하고 텍스트로도 하고 컨티뉴어스 밸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파셜 정보들을 잘 이제 버무려야지 이 환자의 정확한 스테이트를 알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모달리티를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요즘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너럴 도메인, 이제 일반 헬스케어 웨이 도메인에서 이제 멀티모달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채팅을 누가 여쭤봐 주셨는데 멀티헤드 어텐션은 어떤가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트랜스포머의 멀티헤드 어텐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멀티헤드 어텐션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여기 어텐션 맵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맵이 여러 짝이 있는 게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즉 이제 여기선 I가 어떤 특정 이제 어텐션 디스트리뷰션 이제 50%는 나한테 10%는 누구한테 이렇게 한 가지 종류의 이 비율만 또는 이제 어텐션 분포만 가질 수 있는데 여기 뒤에 만약에 상상으로 이런 어텐션 맵이 한 짝 더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비록 I가 하나의 I라도 여러 개의 분포를 가질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기한테 50%를 주지만 이 뒤에 있는 어텐션 맵에서는 자기한테 30%만 주고 딴 애한테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그 뒤에서는 또 뭐 자기한테 90%를 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분포를 줄 수 있으니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즉 어텐션 맵을 여러 개를 쓰면은 더 익스프레시브한 모델을 얻을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네. 네, 질문이 많으신데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시간이 되면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데 이제 멀티모달 연구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이게 2019년 뭐 초중반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 비전하고 텍스트를 같이 섞는 그런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이제 뭐 비디오 버튼이 빌버트, 인터버트, LX버트, 유나이터 제가 안 것만 해도 한 대여섯, 일곱, 여덟 개 되는데 이게 쏟아져 나왔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버트 스타일로 학습을 하면은 그 둘을 동시에 이해하는 모델이 어떤 잘 이해하고 있는 모델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다운스트림에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쓸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미 검색이라던가 뭐 VQA라던가 뭐 이미지 캡셔닝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미지 생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베리언트가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제 픽셀버트라는 거가 조금 이제 유용한 저는 이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머지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듈을 사용을 하거든요. 이제 이 이미지 안에 뭐 개가 있고 뭐 사람이 있고 자동차 것들 이런 걸 이제 디텍션 해주는 이, 이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 이 멀티모달 학습을 하는데 이 픽셀버트라는 거는 그냥 이미지를 생으로 CNN에 넣어가지고 이미지는 생으로 CNN에 넣고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 인베딩 해가지고 이걸 이제 트랜스포머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막 이렇게 셀프 어텐션 해가지고 이미지의 텍스트 인베딩과 이미지의 이미지 피처 인베딩과 텍스트의 텍스트 인베딩을 서로 막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섞어줘가지고 학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자발적으로 모델이 한 번도 개가 무엇인지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도구의 어텐션이 픽셀을 이런데 요 부분에 잘 걸리고 뭐 그래스라는 단어가 픽셀의 어텐션 어디에 걸리나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뭐 풀밭에 잘 걸리고 프리스비라는 단어의 어텐션이 어디를 걸리나 봤더니 이렇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프리스비가 있는데 여기에 잘 걸리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한 번도 모델한테 도그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스가 어떻게 생겼다, 프리스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보여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십만 장의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를 이용해서 막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얘가 스스로 이 어떤 그라운딩, 이제 이 단어가 어떤 픽셀의 패턴하고 이제 유사한지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사람, 맨의 단어는 사람의 팔에 이렇게 걸려 있고, 뭐 커팅이라는 건 이 칼에 걸려 있고, 캐럿은 이제 이렇게 당근에 이렇게 걸려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간단한 모델이 이제 헬스케어에도 적용이 될 것인가라는 걸 궁금해가지고 해본 것이 이제 요 체스트 엑스레이와 레디올로지 리포트에다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소견서가 있을 때 이 둘을 같이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겠죠. 나중에 뭐 진단도 잘 하고 그다음에 VQA도 어떤 메디컬 VQA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구글 이미지 검색처럼 뭐 자기가 준 어떤 레디올로지 리포트에 가장 부합하는 뭐 이미지를 검색해 보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할 테고요. 아니면은 이미지만 딸랑 준 다음에 리포트를 네가 직접 써봐라. 사람이 쓰는 건 이제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제 이미지를 보고 리포트를 뭐 알아서 쓰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봤는데요. 모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델은 그냥 이제 이 엑스레이 이미지를 이제 256 by 256 또 512 by 512 이렇게 클리핑을 해가지고 이제 레즈넷을 태워서 이 피처 맵을 얻어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피처 맵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의사들 소견서의 텍스트 인베딩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이제 이 버트 기반의 모델 저희가 나름대로 지은 이름은 이제 매드빌인데 사실 버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버트 모델에 반반씩 넣습니다. 반반씩 넣고 그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요한 학습은 단어 중에 하나를 가린 다음에 그 단어의 정체가 뭔지를 맞추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을 막 하고 나면 과연 얘가 이 메디컬 이미지와 메디컬 텍스트를 잘 이해를 하는 양상을 보일 것이냐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학습을 잘 됐으면 이제 검색 같은 걸 해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레디올로지 리포트 텍스트를 주고 이제 이거 텍스트에 가장 상응하는 이미지를 가져오라라는 이제 텍스트 태스크인데 구글 이미지 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랑 가장 상응하는 1등, 2등, 3등에서 꼴찌까지 있는데 1등이 다행히 실제로 요 리포트랑 매칭이 되는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2등, 3등도 보시면은 사실 저는 뭐 이제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2등, 3등도 요 텍스트에 부합하는 이 텍스트에 보시면 이제 어떤 프로미넌트한 이 피처 레이블들이 이제 렁에 이제 뭐 이 폐가 희끗희끗하다. 그다음 뭐 카디오 메디아 스타넘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게 커져 있다. 뭐 서포트 디바이스가 있다. 이런 것들인데 보시면 이제 얘네 둘도 다 그런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로우 랭크에 있는 이미지는 뭐 그런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그 걔랑 뭐 프리스비 그림처럼 저희도 한번 이제 얘가
제대로 된 이 어텐션을 걸고 있나 본 건데, 이 풀모너리 이데마라는 게 이제 폐 부종인데요. 이 빨간색이 보고 있는 부위가 요기고, 파란색 이제 플루리 이퓨전은 이제 폐에 물이 차는 건데, 이게 여기가 이제 실제로 요 단어가 보고 있는 부위인데, 이제 의사 선생님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제대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폐에 물이 찬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쪽에 물이 찰 텐데, 이 아래쪽을 제대로 얘가 하이라이트해서 잘 보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뭐 heart size borderline enlarged면 이제 그 심장이 이제 커졌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심장의 경계선이 이제 요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를 잘 보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모델이 한 번도 제가 뭐 풀모너리 이데마가 뭔지 뭐 하트 사이즈가 뭔지 뭐 전혀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그냥 수십만 장 이미지를 봄으로써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의학적 지식을 습득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 이미지를 보고서 리포트를 직접 써보라고 시킨 건데요. 그러니까 얘가 실제 이미지고 얘가 이제 원래 의사 선생님께서 쓰셨던 오리지널 리포트입니다. 보시면 이제 뭐 여러 무슨 관 같은 거나 이런 뭐 선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 ET 튜브랑 뭐 NG 튜브라고 부르는 것들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모델은 써보라고 했더니 이제 ET 튜브 대신에 엔도트라키얼 튜브라고 풀어서 쓰고, 이제 ET를 풀었으면 요게 되고요. 그다음 NG 튜브를 또 내소 게스트릭 튜브라고 풀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은 여기에 이 두 개의 튜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 튜브를 ET 튜브라고 안 쓰고 엔도트라키얼 튜브로 써도 되고, NG 튜브를 네소게스트릭 튜브로 써도 되고, 라는 것도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굉장히 훌륭한 도메인 널리지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른쪽도 뭐 비슷하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요건 여기까지 이미지랑 텍스트를 섞어본 거였는데, 이 다음은 이 구조화된,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EHR이 사실 이제 어떤 그래피컬한 구조를 가지는데, 그래서 그래피컬한 EHR의 구조와 이제 이 퇴원 보고소, 입퇴원 보고소의 퇴원 보고소를 같이 이제 마치 그래프와 텍스트를 멀티모달 러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학습이 잘 될 것이냐를 보기도 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이제 뭐 빨리 넘어가도록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거가 이제 텍스트고 요게 이제 어떤 노드들인데, 보시면 이제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에서 키드니란 텍스트가 실제로 이 어큐트 키드니 페일리어라는 노드에 가서 이제 가장 큰 액티베이션을 걸고 있고, 가장 큰 어텐션을 걸고 있고, 뭐 여기서도 이제 HIV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에이즈 바이러스잖아요. HIV라는 게 실제로 어심토메릭 휴먼 이뮤노 디피니시 바이러스에 이제 걸리기도 하고, 또 뭐 간염 노드에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들이 찾아보니까 보통 뭐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린 그 환자들이 간염에도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이 HIV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많이 걸리는 게 아닌가, 어텐션이,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요 구조화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이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 요건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진 멀티모달을 이렇게, 뭐 저는 이제 비전 텍스트랑도 섞어보고 뭐 그래프 텍스트랑도 섞어봤는데, 사실 뭐 세 가지를 동시에 섞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아니면 더 많은 뭐 모달리티를 섞는다던가 EKG도 섞고 뭐 여러 가지 섞어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양상이 나타날 것인가, 학습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또 궁금증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 모달리티를 많이 섞을수록 당연히 이 GPU의 VRAM이 이제 점점 차게 되니까,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이제 스케일러블한 이피션트한 모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떤 병렬적인 뭐 패럴럴한 또 디스트리뷰트 분산적인 학습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엔지니어링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멀티모달 학습은 이제 뭐 딱 시작이라서 앞으로 연구할 거리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트랜스포머 이야기라서 사실 오늘 주제랑 이제 딱히 뭐 관련 없지만,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문장에 이제 I like going to movies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그 단어를 이용해서 Q와 K와 V를 다 만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V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V에 해당하는 I like going to movies는 사실은 원본이 따로 있고요. I embedding, like embedding 따로 있고, 그것을 V로 변환시킨 게 여기 V embedding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Q들도 있고 K들도 있는데, 이 QKV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Q는 질문을 던지는 입장이고 K는 질문을 받는 입장이고 V는 나중에 섞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입장에서 누구한테 어텐션을 얼만큼 줄 건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I의 Q 버전, 그러니까 이제 요 단어의 Q 버전이 질문을 던지는 게 되고, 받는 입장들, 즉 I like going to movies가 각각 I의 얼만큼을 받아야 되냐, 50% 받고 10% 받고 20% 받고 요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받는 입장은 이제 K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QI의 Q 버전이 사용이 되고 여기 컬럼들은 I랑 like랑 going to movies들의 K 버전이 여기에 들어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어텐션의 분포가 결정이 되고요. 이 분포가 결정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 V 버전들하고 이제 이 웨이트 썸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들은 사실 뭐 저는 정답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버샘플링이나 스모트를 주로 쓰는 걸로 저도 이제 많이 리터리처들을 봤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정도의 결과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게 베스트다라는 거는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애초에 세상에 있는 실제 이 마더 데이터, 그러니까 모집단에서도 어떤 특정 질병은 실제로 굉장히 이 로우 프레벌런스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학습을 잘 시키겠다고 걔네들이 일부러 오버샘플링해서 학습을 하는 게 과연 옳을지도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그, 네. 그래서 뭐 모델들의 구조를 그래프 레지스텐션을 이용하면 되는 이거는 사실 뭐 약간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밸런스 데이터셋, 언밸런스드 레이블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사용하는 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어, 뭐 사실 제가 아까 이제 그래프를 말씀드린 거는 피처들이 언밸런스 할 때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면 좋다는 쪽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어떤 질병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메디컬 이벤트들 저희는 이제 피처로 사용을 하는데 어떤 피처는 굉장히 이제 드물게 나타나고 어떤 피처는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고 치면은 아까 같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피처 임베딩을 하면은 좀 덜 나타나는 피처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부모를 공유한다거나 조부모를 공유하면 이제 간접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피처들의 어떤 힘을 빌어가지고 이제 학습이 돼서 나중에 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때 잘 될 수가 있는데 애초에 레이블이 너무 이제 레이블 자체가 언밸런스 하면은 그건 이제 그런 어떤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조금 더 그 원론적 근본적인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